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새해가 시작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검은 토끼띠의 해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토끼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랍니다. 그리고 토끼가 뭐 지혜롭대요. 지혜롭고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서 저희 시험이 뭐죠? 존버하면은 무조건 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생동차 그다음에 뭐 2년차 유예분 또는 다연차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내 운을 기다리면은 그 때가 와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붙었죠? 저도 되게 오래 존버를 하다가 5년 만에 붙었어요. 5년 차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올해 꼭 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험 봤던 채점 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좀 중요한 포인트만 볼게요. 일단 우리 문제 1번에 보시면 물음이의 마지막 줄 보시면은 두 번째, 자, 토지보상법이 원처분주의를 취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빠뜨리신 분이 많았대요. 일단은 원처분주의인 거는 다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논증을 해줘야 되죠? 토지보상법이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원처분주의 중에 무슨 유형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 채점팀장이 2페이지에 아주 목차를 유형별로 아예 딱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박스 보시면은 문제점, 관련 행정장애 법적 성질, 그 다음에 3번 토지보상법의 원처분주의를 취한지 여기다 별표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빠뜨리신 분들은 요거 목차대로 정리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재결의 고의원 위법 검토, 5번 인용 재결의 논의,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쭉 일반적인 행정법적인 논점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인용재결의 유형이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 좋은 목차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우리 3페이지. 자, 문제 이번에 우리 3번 보시면은 감정평가법 제45조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1차든 2차든 이 45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좀 빠뜨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하시고 답안지에 반드시 나오게 하자, 요것만 좀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지명을 대체하고 이제 오늘 문제 볼게요. 오늘 문제. 새해 첫 시작. 딱 100점으로 시작했는데 어땠어요? 어려웠나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일단 문제지를 딱 펴면은 뭐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뭐 내용을 뭐 많이 읽고 뭐 분석해야 될 건 없겠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문제 3번, 4번은 딱 보이죠? 논점이 딱 보입니다. 특히 문제 4번은 다들 잘 썼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금방 썼을 것 같고요. 자, 문제 3번은요. 우리 별표 3 많이 연습했었죠? 그죠? 별표 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가 보다, 이런 논점이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3번, 4번 먼저 푸시되, 자, 문제 2번 올라가면은 끝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가배소재기에 대해 법원은 인용 판결이 가능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 유형 몇 유형이죠? 그죠? 2유형이죠. 그럼 2유형은 뭐랑 뭐랑 써야 된다? 그죠? 소송 요건이랑 위법성을 써야 된다. 그러면 행정법에 전반적인 걸 묻나 해서 위로 올라가 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여기서 딱 감이 와야 돼요. 일반적인 취소 소송에 뭐 소송 요건이나 위법성을 묻는 게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니까 뭐예요? 다시 이걸 포괄적으로 바꾸면 뭐죠? 용도 구역 지정. 자, 용도 구역 지정은 한 번 더 올라가봐요. 뭐야 이게?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또 그 위로 올라가봐요. 그럼 뭐예요? 행정계획이죠? 그래서 행정계획에 대한 논점이구나,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으로 가면은 뭔가 물음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워 보이진 않은데, 내용을 보면은 끝에 보면은 물음이래 끝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2번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죠? 구분되어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기서부터 느낌이 싸합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 시험 5분 전에 지금 시험지 주시죠? 우리 조교님들이. 그러면 이제 이때 5분 전에 판단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민사법원이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기다 미추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예요? 그죠? 성별 문제. 자, 물음 2도.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것도 뭐죠? 성별 문제. 물음 3.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갑이 제기한 소는 적법한가? 자, 소는 적법한가? 뭘 물어보고 있죠? 소송 요건. 자, 근데 이미 답은 나왔죠. 무효 확인 소송이니까 소송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죠? 확인의 논점이겠죠? 그래서 문제 1번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쉬워요. 그죠? 근데 만약 내가 성별 문제 몰랐다. 그다음에 성별 문제를 처음 풀어본다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순서는 자, 시험지 5분 전에 할 때 뭐부터 해야 된다? 100점일 때? 100점일 때. 문제의 끝을 보고 끝 또는 중간 키워드를 보고 아까 우리 문제 4번, 3번 같은 경우 너무 쉬웠죠? 근데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뭘 잡았어요? 큰 대논점 잡았죠? 행정계획 잡았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계획 등 이렇게 큰 주제를 잡으세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은 뭐 무난하게 냈는데 아마 실제 시험장 가면 10점에서 20점은 톡톡 튀는 게 있을 거예요. 뭐지? 이럴 거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빼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큰 주제를 잡고 내가 A, B급으로 정리한 게 있다. 그럼 그걸 먼저 푸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문제의 순서를 꼭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쟁점을 잡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한다. 그래서 답안지에 뭐 문제 4번이 나오든 3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자신 있다면 4번 먼저 쓰시고 그리고 하나 더 단다면은 오늘은 제가 그냥 설명만 났는데 특히 요즘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사 설명이나 약수령 문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잘만 쓰면 요건을 서술하시오. 뭐 요건 잘 쓰면 아니면 법조문 잘 서술하면 이때 70에서 80%까지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10점이면 최소 어느 정도 써야죠? 분량은 1.5. 그죠? 1.5. 한쪽하고 반까지 써야 되는데 반까지 써야 되는데 내가 위에서 문제 2, 3, 1을 보고 아리까리한 게 있고 내가 100점을 좀 잘 못 채울 것 같아. 좀 어렵다는 문제들 있죠. 그게 딱 띄면은 내가 문제 4번 내가 잘 준비했고 내가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쓰세요. 한 이쪽 정도. 그래서 원래는 최소는 1.5 써야 되는데 이쪽까지 쓰셔서 1, 2점을 더 얻는 방향도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상황을 보시면서 계속 연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딱 100점을 풀 때는 그 시험 파지 검사 시간 이 5분 동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략을 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저는 이제 문제 1번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 1번으로 들어가시면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갑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갑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밑줄 쳐볼게요. 나중에 위 가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겠다. 하자의 동글뱅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괄호가 있으면 생략해야 된다. X 제일 중요한 거죠. 괄호가 사실관계 해결을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국가배상 청구권을 뭘로 본다? 사건으로 본다. 사건 동글뱅이. 자, 이 단서가 괄호가 없으면 어떤 논점을 다시 또 써줘야 되죠? 성결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국가배상 청구권이 사건인지 여부의 목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그럼 뭐예요? 편한 거예요. 그죠? 안 써도 돼. 그냥 사건으로 보면 돼요. 자, 물음 1. 과징금 부과 처분에 취소 사유 동글뱅이.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갑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그리고 여기다 별표를 쳐볼게요. 자, 타 국가시험에서 이런 뉘앙스로 되게 많이 왔습니다. 땡땡땡을 조세부과 처분을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조금 쉽게 나왔죠. 동그라미 1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민사법원이 동글뱅이. 자, 그 다음 밑줄 칠게요. 과징금 부과 처분에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뭐예요, 선생님?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민사법원의 효력 유무로 검토하면 되겠네요. 물론 문제에서 그죠? 주어진 대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동그라미. 자, 문제에서 간단하게로 나오면은 옆에다 써볼게요. 목차 한두 개. 목차 한두 개. 간단하게 쓰라고 했는데 거기다 뭐 10점을 부여했다. 한 목차 3, 4개 쓰다. 그거는 조금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문제에서는 다 줬는데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2번을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고
자, 원래는 타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감히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일기라서 일부러 소설문을 줘서 조금 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묻고 응용 지문으로 나온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응용 지문으로. 자, 일기니까 다 줬어요. 그 응용 지문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없어도 돌려받으려니까 무슨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죠?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없애서 취소 소송. 이렇게 두 가지가 어차피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아까는 순서를 정했고 지금 이제 시작 카운트가 들어가고 있어. 그럼 이게 40점이니까 목차 분석이랑 목차 점검하는 데는 최소 몇 분 정도? 10% 내외. 그죠? 3분, 4분. 그다음에 많게는 20%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를 10%에서 20%. 이게 약간 이제 전형적인 문제일 경우 3, 4분에도 끊을 수가 있어요. 딱 짜르륵 이렇게 나오면서. 어쨌든 이런 걸 지금 3, 4분 안에 우리 그 4분에서 뭐 많게는 5분까지 이 시험지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럼 물음일은 일단 민사소송과 이제 성결 문제고. 자, 그다음에 물음일로 가볼게요. 갑이 하자 있는 과징금 부과 처분 인하여 금전상 손해가 입었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출시키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쉽죠. 생각해보면은 우리 민사소송의 위법 여부네 이렇게 논점을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물음 3도 확인해, 그죠? 소송 요건이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물음 1, 2, 3을 지금 뭘 잡은 거죠? 대논점을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논점을 다 잡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목차 구성을 짤 때 지금 4분에서 8분 사이에요. 시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할 때 자, 문제의 소재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렇게 잡는 경우 어떤 경우에 잡죠? 뭐 각 사실관계가 별개의 상황이다. 아니면 정말 별도의 상황을 줬을 때고. 자, 물음 1과 물음 2는 주된 공통점이 뭐예요? 물음 1과 물음 2는 그죠? 과징금도 있고 또 그죠? 민사소송과 성결 문제가 있죠. 물음 1, 2, 3의 공통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행정행위인지를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를 잡고 물음 1, 2, 3이 완전히 별개 상황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로마자 2에 관련된 목차를 위로 올려줘요. 그죠? 관련된 위로 목차죠. 그럼 관련 행정 작용 검토 이 목차 써주고 첫 번째는 뭘 써줘야 돼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일단 처분성이 있고 행정행위다. 이 부분을 해주면 되겠죠? 처분성이 있고 행정행위다. 왜 행정행위인 걸 논증을 해주죠? 처분이다 행정행위를 왜 논증해주죠? 물음 1, 2에서는 성결 문제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물음 3에서는 물론 확인행위가 중요하지만 갑이 제기한 소는 적법한가 했을 때 소송 요건 중에 뭘 충족시켜 주려고? 대상적 기억을.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과징금과 그 다음에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를 공통 목차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과징금. 그래서 의의랑 성질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마자 3부터 뭘 적어주면 된다? 여기서 물어보는 걸 적어주면 된다. 자,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서 목차를 거의 거저줬어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 제 시험지도 이렇게 했어요. 그 시험지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한데 취소 소송을 어떻게 간단하게 쓰래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요건 위주로 그냥 줄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이 제일 질문이 많은 게 뭐냐면은 선생님 근데 효력부인이요. 효력부인 맨날 헷갈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 있거든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자체가 요건이 뭔지 아세요? 혹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우리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하긴 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왜 제기해요? 돈 내놔라.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랑 나랑 이제 책 매매 계약을 했어. 고이촌 어디 무슨 서적에 만나서 우리 간평법규 책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근데 제가 5만 원으로 제가 착각을 해서 5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5만 원인가 그래서 5만 원 입금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얼마지? 근데 2만 5천 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내 통장에 2만 5천 원이 뭐예요? 부당이득. 그죠? 부당이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이분이 저한테 제기했어요. 그럼 어때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야죠. 그죠? 예를 들면 토지를 점유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토지가 아니었어. 그럼 무슨 부당이득이에요? 지류 부당이득이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위에다가 법률상 원인 없이 써볼게요. 법률상 원인 없이.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요. 법률상 원인 없이입니다. 즉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면 뭐예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뭐예요? 없어져야겠죠. 위법해야겠죠. 그죠? 자,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효력 유무, 무르민, 행정행위 효력 유무과 그다음 위법 여부 판단함에 있어서요. 자, 지금 요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걸린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즉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아예 없애야 돼. 아예 없애야 돼. 이거 다시 무슨 말이에요? 아예 없앤다. 지금 뭐라는 거죠, 이거? 취소시킨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취소 처분이 있어야 된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기려면. 자, 근데 우리 위법 여부가 물음이었잖아요. 그죠? 위법 여부 물음이는 무슨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배상. 그죠? 자, 국가배상. 우리 요건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우리 새해니까. 상큼하게 공직직 고의 타손 상당 인간관계 인이죠. 그죠? 공직직 고의 타손이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죠? 이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선 공무원이 중요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가 중요해요? 그죠? 법령 위반이죠. 여기선 법령 위반이에요. 자, 효력유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과징금 자체를 싹 없앴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인정이 돼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사소송 위법 여부 국배에서는요. 국가배상 청구 요건이 뭐다? 공직직 고의 타손이다. 그중에 뭐다? 법령 위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민사법원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 법을 부과했네. 법 몇 조 몇 호였는데 몇 조 몇 호 다른 호로 부과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전부 부과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 낼 거를 250으로 다시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만 해주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없애는 게 아니라 뭐죠? 판단만 하는. 그러면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인용됐어요. 그래 너 미안하다. 손해 얼마 뭐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은 위법만 확인한 겁니다. 위법만 확인. 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보면은 자, 이 민사소송 상결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자, 행정행위 효력 중에 뭐? 그죠? 공정력과 구성요건 좀. 결국 이게 무슨 힘인데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힘. 그죠?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힘.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누가 하면? 처분청 행정기관이 하면은, 그죠?
처분청 행정기관이 하면은 일단 유효한 걸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뭐였지? 무슨 국민연금 어쩌고 저쩌고 더 추가로 납부하세요라는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딱 받았더니 1호 뭐 어쩌고저쩌고 전화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 아니 이거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막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일단 내래요, 저보고. 일단 내고 나중에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바로 입금했죠. 근데 어쨌든 자, 행정청, 즉 행정행위 뭐예요? 뭐가 있다? 민사와 다르게 공정력이 있다. 국가가 돈 내, 과징금 부과 처분 내, 아니면 조세 내 하면 어때요? 일단 내야 돼요. 일단 내야 돼. 그게 뭐라고 해도 위법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물음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부당이득 방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즉 행정의 효력 부인과 관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시서만 잠깐 보시면, 자, 1쪽 보시면 관련 행정 자료 검토에 우리 과징금 관련해서 의의 성질,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 민사소송 케이스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가 들어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끝에 뭐가 있죠? 행정기본법 제15조 동글뱅이 칠게요. 그래서 요거까지 들어오면 좋습니다. 기본법을 반영한 답안지죠. 자, 그 다음에 물음일에선 바로 물어본 걸 들어왔는데, 문제점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 받기 위해서는 자, 법률상 원인 없음 동글뱅이. 이게 뭐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제일 중요한 요건이니까.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행정행위 처분 효력 부인할 수 있나요? 통설과 판례는요? 입장이 어때요? 부정설이죠. 그죠? 어떻게 민사법원이 감히, 다른 기관이 어떻게 감히 뭐를? 행정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냐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통설과 부정설에 따라 검토를 했어요. 사안의 경우 볼게요.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지만 존재하므로 갑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민사법원은 부과 처분을 구성요건적 효력에 따라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취소 판결이 없는 이상, 만약에 이 사람이 취소송을 같이 제기했다면, 아니면 취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면 사실은 인용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없는 이상 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취소송의 경우 보시면은 논의와 같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인용 판결을 받기 어려운 바 취소송 제기를 고려합니다. 결국은. 그죠? 그래서 상대방인 갑은 원고 적격 충족. 그 다음에 사쪽으로 올게요. 20조 제소기간. 자, 여기 지금 문제 1번에서 뭐 제소기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다? 가정적으로 포함한다. 그래서 제기한다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간단하게. 자, 우리 물음이를 보시면은, 자, 문제점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결국 고의과실, 공직지, 고의죠. 행위가 밑줄 칠게요. 법령의 위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직무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2조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오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하자 있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갑에게 금정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다른 요건은 일단 모두 충족한다. 가정적으로.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다 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는 우리가 자주 썼던, 그죠? 성결 문제, 우리 위법 여부, 요거를 들어갖고 넘겨보시면 5조. 그래서 우리 통설과 판례에 따라서 긍정설로 왔습니다. 그래서 5쪽의 검토 사안의 경우 보시면 사안은 민사법원의 국배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끝냈어요. 자, 우리 물음 3의 문제점 보시면은, 자, 무효확인 소송에 일단 소송 요건을 간단하게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다 동글뱅이 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확인의 소송의 보충성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중에 확인 소송의 보충성. 그래서 우리 한 번 써봤죠? 그래서 일반적인 논리를 쓰고 6조 끝으로 볼게요. 자, 사례 해결. 자, 물음일 해결에 별을 하나 하고요. 플러스 알파라고 씁니다.
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부터 이송을 신청하거나 10조 제1항의 동글뱅이 또는 자, 취소 소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병합의 동글뱅이를 제기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알파의 검토입니다. 그래서 소병합까지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례 해결해 넣었어요. 자, 넘겨보시면은 7조. 마찬가지로 물음이의 해결 보시면 첫 번째 줄 위법성 확인의 동글뱅이 볼게요. 이건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뭐다? 민사법원이 확인 판단만 하는 거다. 그래서 통설과 뭐예요? 판례가 긍정설로 취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미추실격 갑의 국가배상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물음 3. 무효 확인 소송의 소외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하고 인용 판결 확정되면 자, 여기서부터 플러스 알파로 쓸게요. 플러스 알파. 여기까지 적법하다까지만 써도 되지만 한 번 더 나아간 결말을 써주고 있어요. 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국장은 갑에 대해 납부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어떻게 한다? 돌려줄 원상의 보금의 동글뱅이.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응용돼서 많이 나오는데 자, 요렇게 지금 제가 일부러 취소냐 물음 1에서 물음 1에서 물음 1에서 취소 그 다음에 물음 3에서는 뭘로 줬죠? 무효로 줬었죠. 대비되는 게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타시험 기출에서는 이게 진짜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논증하고 푸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건질 건 뭐냐면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우리 문제 1번은 별 3개 주시고요. 자, 일단 선결 문제는 저희 시험에서 나왔나요? 저희 시험에서 우리 기출 단과 들으신 분들 봤어요? 선결 문제? 못 봤어, 그죠? 선결 문제는 참 이상하게 타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희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강사님들, 저 말고도 다른 강사님들도 이거는 뭐다? 미기출됐으니까 이제 안 나온다? 그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도 언젠간 나온다입니다. 언젠간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타시험 기출 테마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꼽는 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선결 문제. 자, 그럼 선결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형태가 제일 유력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뭘로 나왔죠? 민사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국배는 무슨? 위법 여부 판단.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은 효력 유무죠. 그래서 둘 다 물론 가능성이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과징금, 즉 돈을 돌려받는 것 요걸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 국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가배상 논점이랑 같이도 연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요건은 버리지 마시고 같이 가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형사인데 자, 요게 참 까다로워요. 그죠? 위법이냐 효력이냐. 자, 보통 위법으로 나오려고 하면요 하명이나 아니면 명령 무슨 명령 위반했다 명령 위반죄 뭐 이런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명령 위반죄로 만약 낸다고 하면은 뭔가 가상의 조문을 준다든가 아니면 국토법이랑 연결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민사가 더 출제확률은 높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굳이 형사를 찍는다면 그나마 위법. 자, 그 다음에 효력 유무 같은 게 뭐냐면은 어떤 자격 취소 효력의 유무. 또는 설립인가 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뭐 이런 거 있죠. 이거와 같이 관련을 지었는데 조금 내기는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는 뭔가 참조점을 더 주거나 아니면 가상의 종을 만들던가 이렇게는 들어오는데 우리 국배나 우리 부당이득 반환 같은 경우 과징금이랑 엮어서 참 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우리 시험에서 올해
토끼해.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라고 제가 몇 년째 밀고 있는데 올해 안 나오면 또 내년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첫 출변 2번 이상 나왔잖아요. 그때 첫 출변도 안 나오던 미기출 논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온다 해서 뭐 27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꼬리를 틀면은 한번 언젠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없으신 분들은 민사 위주로 보시고 시간이 조금 있는 유예분들은 형사까지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 물음 3번과 연결된 우리 무효등 확인 소송. 자,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사실 소송 요건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확인의 자, 이것도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이것도 우리 한 10점 정도는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10점 정도. 그 다음에 만약 어렵게 나온다면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요. 타 시험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사유 한번 나온 적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저것만 두시고 지금 막 달달달 공부하지 마시고 이거는 C급으로 처리하되 다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C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거 오늘 보고 버리실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겠죠? 그러면 그때 보시면 돼요. 시험 2달 전쯤, 1달 전쯤 그때 한번 다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 구별 사유를 주고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취소 소송을 갈지 무효 확인 소송을 갈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1번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문제 2번 보시면은 자, 문제 2번은 별 2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행정계획 나온 적 있나요? 나온 적 있죠? 자, 그때 뭘로 나왔었죠?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으로 나왔었죠? 그죠?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에서 나올 만한 논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형량명령이로는 아직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기출 논점에 형량명령 정도는 봐줄만 합니다. 자, 우리 문제 두 번째 줄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여기서부터 느낌이 싹 와야 돼요. 아, 용도구역 지정이구나. 도시군 관리계획이구나. 이거는 다 잘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 분석 기준으로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자, 이 주장은 지금 갑이하고 있습니다. 갑이하고 있어요. 갑이 공익보다 침해되는 자신의 이익보다 크다. 그래서 당의 구역 지정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갑이 주장하고 있어요. 완전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아니고 갑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소송을 제기했다. 쭉 밑줄 치시면 갑의 소재기에 대해서 즉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관한 소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인용 판결이 가능한가? 즉 이유형이어서 소송 요건이랑 위법성을 판단해 줘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소송 요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소기간이에요? 아니죠. 날짜 없죠. 그냥 제소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하시면 돼요. 원고예요? 피고예요? 그것도 지금 상관없죠. 그죠? 지금 이 소지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즉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행정계획이 뭐가? 처분인지 여부.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분성 하나만 잡아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우리 예시도 한번 보시면 자, 8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동글뱅이 행정계획. 여기서 이미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소송권 충족 여부에서 양가로의 행정계획 의의를 일단 목차를 잡아줬는데 또는 문제점이나 개설에 먼저 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양가로의 법적 성질의 별표 하나. 자, 여기 두음 혹시 생각나신 분 있나요? 입행, 독복 이렇게 앞글자를 짜서 외우셔도 돼요. 아니, 난 앞글자 없이 그냥 다 외울 수 있다 하시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입행, 독복. 자, 넘겨보시면 9쪽에 판례. 자, 판례는 지금 해당 사안 판례만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6P 한 권이 아니라 2권 쓰고 싶어요 하면 모두 더 넣으면 돼요. 대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이라든지, 그죠? 요것도 더 추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례 추가도 가능 옆에다 써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근데 도시기본계획만 쓰고 관리계획 안 쓰면 그건 안 돼요. 그죠?
일단 관리계획은 무조건 써야 돼요. 해당 사안에. 그리고 검토 및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 결국 사안의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어때요? 일정한 행위 제한에 효과가 발생하는 바 처분이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는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소접법성 나머지 뭐 원고, 피고, 협의소 이거 뭐예요? 다 가정적으로 포섭해서 가능하다로 갔어요. 여기서 갑자기 충족되지 않는다 하면 뭘로 못 가요? 위법성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된다. 하고 위법성으로 넘어오시면 자 이제 10조. 자 우리 행정계획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일탈 남용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을 판단하나요? 판단한다면 어떤 학설의 입장이죠? 질적 차이 부정설이죠. 자 질적 차이 부정설 보시면 양자 모두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획장에선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양적 차이만 있을 뿐 비추. 결국 형량명령 이론은 우리 비례 원칙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다. 맞게 변형한 것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취하고 있죠? 질적 차이 긍정설을 취하고 있죠. 보시면 일반 행정제라는 조건 프로그램이다. 자 이게 말이 어렵죠. 조건 프로그램 밑을 쳐볼게요. 자 우리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법조문이 일반적인 행정행위 재량행위를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했어요? 뭐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취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를 한다면 이렇게 구조가 짜여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지금 뭐다? 재량행위다. 그래서 이런 걸 조건 프로그램을 봐요. 근데 우리 그 혹시 문제지 안 버리셨으면 문제지 참조주문 보시면 자 국토법 38조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끊어줄게요. 인정되면 끊어줄게요. 자 지금 뭐예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자 이게 뭐죠? 목표 달성입니다. 목표예요. 목표. 인정되면 그리고 밑줄 쳐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다 동그라미. 아니 여기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 목표를 위한 그저 달성 수단이죠. 자 새해가 됐죠. 여러분 새해 공부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올해 합격 계획을 짜보세요. 유예분들은 유예 합격, 동차분들은 동차 합격 계획을 짜보세요. 그럼 뭐가 있는 거죠? 물론 저희 학원을 다닐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학원도 있고 얼마나 그죠? 선택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는 실무를 못하니까 실무만 주구장창 팔 수도 있고 나는 법규가 좀 약하니까 제 법규를 들어올 수도 있고죠. 얼마나 많은 재량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일반 행정위 같은 경우 뭐뭐를 한다면 너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벌금에 취할 것이다.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건과 효과가 이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조건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행정계획은 공부계획을 짜보세요. 인생계획을 짜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뭐예요? 지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보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얼마나 폭넓어요. 자 1차 준비하신 분들은 없나? 다 없나? 다 갔나? 근데 어쨌든 1차 준비하신 분 있다. 자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뭐가 있어요? 잘 안 들려요.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자, 용계 기도집 기억나세요? 1차 옛날에 여기 유해분들도 했을 거 아니야. 1차를. 그죠? 아닌가? 어쨌든 용도 지역 지구. 그죠? 개발 제한 구역. 그죠? 자,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기반 시설. 그죠? 지구 단위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새로 기억나세요? 이제 이걸 잊어버리세요. 이제 유해분들은 다신 보지 마. 자, 근데 어쨌든 자, 지금 제가 한 도시군 관리 계획만 해도 이 지금 손가락에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얼마나 많은 재량을 줍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질적 차이 긍정설 다시 예시담아 놓을게요. 자, 일반 행정 재량은 우리가 배웠던 일반 행정행위의 재량행위들은 조건 프로그램을 보고 무슨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그 효과가 들어오는 거죠. 다만 할 수 있다 해서 선택만 주는 뿐이고 옆에다가 조건 프로그램 옆에다 선택제랑 써봐요. 선택제랑. 그래서 그러니까 무작위적, 그러니까 엄청 많은 그런 재량을 주는 게 아니라 선택을 주는 선택. 그래서 2년 이에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그럼 2년, 1년, 6개월, 3개월. 그죠? 이 정도. 자, 그런데 계획재량의 수권 규범은 목표 설정 동글뱅이. 달성 순환, 관리 계획 같은 경우, 용계 기도지 엄청 많아. 그죠? 목적 프로그램에 밑줄시켜. 그래서 일반 행정행위 재량이랑요, 행정계획의 재량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밑줄시켜 형량명령이란 특유한 하자이론이 존재한다. 그리고 질적 차이를 긍정합니다. 통설과 통설은 일단 질적 차이를 긍정해요. 자,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 형량명령 위반 여부로 나와요. 자, 만약에 선생님 저는 양심상 질적 차이 부정설, 소수설을 꼭 택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양가로 3의 형량명령 위반 여부가 아니라 무슨 목차가 나와야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쓰셔야 돼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쓰셔야 돼. 자, 근데 나는 질적 차이 긍정설을 택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행정행위 재량이랑 행정계획의 재량은 다르다라고 보시면은 이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 형량명령 위반 여부. 자,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무제한의 밑줄.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익은 이익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일반적인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11쪽의 관련 판례까지 꺽쇠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답안지의 꺽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관련 판례까지는 11쪽 하단에 관련 판례 보이세요? 거기까지는 다 일반적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위법성부터는 2번 있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위법성에 열린 결말 이렇게 써볼게요. 열린 결말. 자, 문제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안 줬어요. 이 갑의 주장일 뿐이지 정말 국토교통부 처분청이 이 관리계획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누락했는지 아니면 가치 잘못을 잘못 판단했는지 이익 형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2쪽 오시면 첫 번째 줄 구역 지정의 순환은 일단 목표 실현에 적합하고, 그죠?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있어서는 설문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 그래서 절차에 하자 나오면은 관련 기관 간에 이해관계에 의견 청취가 있었는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없죠.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미추처벌계획 형량을 했거나 흠결했거나 해의무, 오용량을 사정하는 게 보이지 아니하다. 옆에다 가정적 포섭. 그래서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갑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니요 선생님 저는 이 사람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관계가 적죠. 근거가 없죠. 만약에 저는 선생님 저는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고 쓰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썼을까요? 아마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흠결이다 하면 어떻게 썼을까요? 흠결이다. 다 가정적으로 포섭해야 돼요. 결말은 어떻게 써야 돼요? 갑이 주장하는 사익을 빠뜨렸다.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가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과오면 사익과 공익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채점기준표에도 써놨는데 다 요거는 논거를 쓰면은 그에 맞는 결과를 썼으면 다 맞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정적인 포섭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사실관계는 어때요? 불분명해요. 자, 우리 시험에서 답을 명확하게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 모든 답을 명확하게 주나요?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최대한 논거를 써서 내 생각을 쓰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요런 느낌으로 지금 드린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별 2개 하시고, 대신에 행정계획은 계획변경 청구권이나 다른 논점은 나왔는데 뭐만 안 나왔다? 형량명령 이론만 안 나왔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형량명령 이론 위주로 한번 복습하세요. 자, 다음에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별 2개인데,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재판의 규범성 동글뱅이. 자, 재판의 규범성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뭘로 하면 되죠? 그죠? 법규성. 그죠? 그 다음에 또, 그죠? 구속력인데 어떤, 대내적? 대외적. 그죠? 자, 재판의 규범성이 인정되는지, 즉, 법규성이 있는지,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논점은 법규명령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논점이죠. 자, 근데 예시답안 잠깐 오시면은 13쪽에 일단 재판의 규범성이라는 개념을 써줬어요. 한번 밑줄 쳐볼게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을 구속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법규를 말한다.
자, 그리고 거기서 네 줄 내려오시면은 법원에 대한 구성력, 대외적 구성력의 동글뱅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의 법규 개념이랑 좀 깊은 개념도 썼는데 거기를 묶어볼게요. 강의의 법규,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의 끝. 그 옆에다 플러스 알파 처리할게요. 플러스 알파.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규성 있는, 구성력이 있는 협의 법규를 하겠다 해서 개념을 먼저 논증해주고 그 다음에 별표 3의 성질을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쪽으로 오시면은 끝에 보시면 로마자사 법규 명령을 볼 경우 효력 있거든요. 거기도 플러스 알파 해볼게요. 플러스 알파. 자, 보시면은 학설 및 판례가 있는데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게 있어요. 보시면은 대외적 구성력에 대해 엄격한 대외적 구성력을 인정하는 견해, 신출적 구성력만 인정하는 견해, 채권도로서 넘겨보시면 구성력만을 인정하는 견해. 이게 뭔 말이야? 다시 그럼 목차 옆에다 써볼게요. 형식설의 세부 내용 이렇게 써볼게요. 법규 명령을 볼 경우 그 효력 옆에다가 형식설의 세부 내용. 자, 형식설이 뭐죠? 형식설? 형식설 뭐예요? 형식을 통해서 뭘로 보겠다? 법규명령으로 보겠다. 그죠? 법규명령설이 그죠? 형식설이죠. 자, 근데 그 안에서도 형식설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누는데 이건 박균선 교수님 책에만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처리할게요. 자, 보면은 자, 법규명령을 볼 경우 그 효력, 대외적 구성력에 대해서 엄격한 대외적 구성력에 대해서 엄격한 대외적 구성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옆에서 써볼게요. 무조건 형식만. 다른 거 다 안 따지고 형식만 봐. 형식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신축적 구성력만 인정하는 견해, 신축적 구성력 옆에서 이렇게 케이스에 따라. 이거는 형식도 보긴 보겠지만 우리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주는 학설입니다. 그죠? 형식설 안에서도 이렇게 갈려요, 세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최고한도로서 넘겨보시면 구성력만 인정하는 견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최고한도? 어디서 봤어? 판례야. 그죠? 판례가 뭐라고 했죠? 청소년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뭐라고 해요? 애매하게 표현했죠. 뭐라고 했어요? 정액이 아니라 뭐라고? 최고한도이다. 그래서 우리 그 기본 강의 때 우리 예시 생각나세요? 법에서 뭘로 정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 밑으로 냈던 시행령에 뭐라고 해놨어? 몇 호는 800만 원 이렇게 정했죠. 몇 호는 800만 원. 그랬더니 재량을 적용했더니 800만 원만 적용해야 돼. 판사님이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아주 판사님이 딱 머리를 딱 굴려서 뭐라고 했죠? 이거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야. 80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최고한도로 보면 800만 원 최고한도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800, 700, 600, 500, 400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재량을 인정하기 위해서 뭐 했다? 최고한도로 봐줬다 해서 우리 판례의 견해입니다. 이건.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판례는 대통령과 불용의 형식에 따라 근거 없이 법적 성질을 구분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고 법규명을 보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여 효력을 최고한도로 본 바 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사건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 부과 기준 사건입니다. 그죠? 검토는 우리는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엄격한 대외적 구성력 동글뱅이 형식으로만 보겠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박균선 교수님의 있는 그러니까 책에만 있는 내용인데 이 형식설을 더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세분화한 내용. 그래서 요거는 사실 꼭 안 쓰셔도 되고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 3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행정입법에서 뭐가 중요해요?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한 거. 오늘은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이었지만 또 뭐가 중요해요? 자주 나왔죠. 작년에도 나왔죠. 뭐가 왔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 두 가지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별 하나만 하시고 연습하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문제 4번도 별 하나.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 다 잘 쓰셨을 거 생각하고 우리 일반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비례원칙, 신뢰보원칙, 자기구성원칙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다 이거 뭐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이거는 무조건 합격을 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존버를 하면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